네, 외신을 통해 글로벌 기업들에게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매일경제신문의 최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에서 눈길을 끌었던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함께 정리해 볼 텐데요. 오늘의 첫 번째 기사부터 열어볼게요. 블룸버그 통신에 실린 기사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의 반도체 칩 기술에 대한 중국의 압박을 강화한다는 소식인데요. 이렇게 연일 반도체 관련해서는 국내에서 이슈가 끊이질 않는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네, 미국에서 대중 규제를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중국이 정말로 성장할 수 없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미국의 최종적인 목표인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원법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대중국 규제 방침에 대해서 네덜란드나 독일, 한국과 일본과 같은 동맹국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라는 미국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라는 현재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미국의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동맹국들이 잘 협조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반도체 대표적인 장비 업체죠. ASML을 가지고 있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압박을 해주길 바라는 미국의 바람과 달리 이러한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단은 새로운 장비를 수출하는 것 자체는 좀 막아주고 있지만 이미 기수출되어 있는 기존 장비에 대해서 AS라든지 부품을 교체하는 것들의 서비스들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미국의 바람은 이런 거조차 해주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지만 기업 입장에선 어떻게 고객사들의 있었던 이미 납품한 제품까지 그렇게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오히려 반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냐라면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촘촘하고 강력한 규제를 통해서 사업을 중국에서 하는 것을 계속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들이 오히려 사업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면서 미국 기업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정부 방침에 따라서 중국에 대한 규제 계속해서 맞춰가고 있는데 왜 동맹국에 있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규제를 따라주지 않느냐라고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규제에 대한 불만 때문에 네덜란드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부터 계속해서 요청을 받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기업들의 반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독일과 한국 같은 국가에서도 이러한 지원법에 대한 동참 요구를 요청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는데요. 조금 다르다라고 합니다. 네덜란드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이 강하고요.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국가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첨단 기술에 대한 경쟁력이 훨씬 센데요. 한국이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생산 역량은 뛰어나지만 이 반도체 장비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결이 다른 느낌으로 규제 방침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 사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중국에 대한 규제 동참을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도 하나 봐야 되는 측면이 미국 기업들에 대한 반도체 경쟁력은 계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의 의견을 따라는 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요.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만 강화시키는 꼴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커진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이야기 준비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자님, 올해 중국의 반도체 매출량도 어마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중국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히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실제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요. 1월 달에 전 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15.2% 늘어난 476억 달러를 기록했다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요. 중국 시장에서의 반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6%나 증가하면서 전 세계 평균보다도 훨씬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주 지역은 20.3% 성장을 했고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12.8% 성장하면서
나오면서 오히려 전 세계 평균보다도 매출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결국에 중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내수 기업들의 반도체 기술 경쟁력이 뛰어나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으로 풀이되고 있고요.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에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반면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반도체 기술력을 강화시켜서 중국 내수 시장의 매출을 늘리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에 미국과 중국의 매출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 즉 아시아 국가나 유럽 국가들의 기술 경쟁력과 매출 판매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글로벌 기업들의 현재 미국 규제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이유로도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중국의 기술 경쟁력 얼마나 더 높아질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사이에 껴있는 유럽이나 아시아 국가,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로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생산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동참하기를 압박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볼게요. 네, 두 번째 기사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입니다. 파월 의장이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 등 다양한 요건 속에 파월이 명확한 입장을 취했는지도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나요? 네, 어제 뉴욕 증시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조금 안정세를 취하면서 상승하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이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미국 증시가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의 말 한마디의 힘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는데요. 그는 연방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여러 가지 금융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 밝혔습니다. 특히 더욱더 주목받고 있었던 이야기는요. 현재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가운데 과연 기준금리 인하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재반복했다 정도로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겠다라는 발언이 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즉 현재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주가가 상승되고 있으면서 금리 인하를 조금 미뤄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플레이션 수치를 계속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 기존에 계속해서 말했던 것대로 2%까지를 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3%대 소비자 물가 지수 정도가 나왔었는데요. 과연 이게 2%까지 떨어지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더 걸릴 것인지 오히려 최근엔 조금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만큼 인플레이션의 데이터에 따라서 그 페드의 최종적인 금리 인하 결정 시기가 확정될 것이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 경기가 생각보다는 괜찮기 때문인데요. GDP 성장률도 생각보다 높게 나오고 있고 여러 기업들의 실적도 잘 나오면서 연초부터 많은 기업들의 주가들이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인즉슨 통화 당국에서 굳이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더라도 시장이 선순환되고 있다는 뜻으로 보이는 만큼 중앙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페드에서 언제까지 이를 지켜보면서 기준 금리를 인하할지 타이밍을 재볼지 이건 또 이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튼튼한 만큼 여유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조금은 긍정적인 평가를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인플레이션 등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한다는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볼게요. 네, 마지막 기사는 CNBC에 실린 기사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크 오브 코리아 뱅크 오브가 40% 이상 폭락 후에 다시 반등을 하였는데요. 어떻게 하루 사이에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을 한 거죠, 기자님? 네, 하루 사이에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입니다. 하루 사이에 주가가 40%가량 빠졌다가요. 결국에는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최종적으로는 7.45% 오른 3.46달러로 주가가 마감했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최근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지난해 시그니처 은행을 인수하면서 규모를 키웠고 기업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기업이 튼튼하기 때문에 기업을 인수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막상 시장을 살펴보니 어려웠었다라는 것이 확인된 게 최근의 뉴스였죠. 특히 미국에서도 현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설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 글로벌 그리고 개발사들이 그 부동산
부동산의 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요. 미국에서도 이런 이슈가 반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 시작점에 있었던 기업이 바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이 상업용 부동산의 부실한 것들 그리고 수익의 악화 때문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 매출의 하락을 갑자기 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하려고 했었던 배당금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등 기업의 불안감이 계속 커지고 있었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자금 차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산을 매각해야 될 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날 오전에 40% 가까운 주가가 빠졌습니다. 하지만요, 금방 이러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1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요, 주변에 있는 여러 기업으로부터 빌렸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행히 위기를 넘길 수 있다라는 소식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후 주가는 급등하면서 결국에는 7% 오른 가격으로 마감을 했고요. 자, 문제는 아직까지도 현재 위기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긴급하게 자금을 조달은 했지만 남은 문제들을 계속해서 막지 못한다면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는 이 하나의 기업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금융권의 위기로도 확산될 수 있다라는 리스크, 계속해서 한번 예의주시해서 살펴보셔야 될 뉴스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사이에 40%가 넘는 급등락세로 이 천국과 지옥을 오갔던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의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였고요. 글로벌 이슈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시향센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